난 태산 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가 될 사람이야. 이 바닥에서 너 하나 매장시키는 건 일도 아니라고. 증거 하나 없이 말이야. 만약 이 싸움이 힘없는 조강지처와 잘나가는 변호사 사이의 뻔하디뻔한 이혼 소송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엘리트 변호사 강운혁은 지금 자신을 위해 청춘을 다 바친 아내를 헌신작처럼 내다버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아내가 버스 안에서 일으켜 세운 그 냄새나는 노인이 자신의 변호사 인생을 단숨에 으스러뜨릴 핵폭탄 버튼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바로 대한민국 법조계의 전설, 김성찬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성장시키고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두툼한 A4 용지 뭉치가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날카로운 종이 모서리가 눈가를 스치고 지나가자 불에 댄 듯한 쓰라림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종이 뭉치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켜온 존엄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박인나는 반사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얼굴을 감싸 쥘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고급 대리석 바닥 위로 종이가 흩어지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마치 늦가을, 말라 비틀어진 낙엽이 바람에 휩쓸려 아스팔트 위를 굴러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집 안 공기는 숨이 막힐 듯 고요했고 저 멀리서 가습기만이 지치지도 않고 하얀 김을 뿜어내며 웅웅거리고 있었습니다. 서명해. 정수리 위에서 떨어진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인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그녀 앞에 서 있는 남편 강운혁은 아주 느긋한 손길로 짙은 남색 실크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그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그녀가 생활비를 아껴서 3달 만에 장만했던 선물이었습니다. 지금 그 넥타이는 그의 빳빳한 흰 셔츠 기날에서 더할 나위 없이 세련돼 보였지만 동시에 지독하게 역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강운혁은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서류를 줍는 아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혐오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손목을 들어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스위스제 시계를 힐끗 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마치 그녀에게 1초라도 더 시간을 낭비하는 게 막대한 손해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불쌍한 척 그만해, 박인나. 그런 건 나한테 안 통해. 강운혁은 몸을 돌려 거실 통창 앞으로 걸어가 서울의 화려한 아침 풍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늘 태극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 명단이 공시되는 날이야. 이런 중요한 시기에 누구한테도 책 잡힐 짓은 안 해. 이 합의서 정도면 당신한테 베풀 수 있는 호의는 다 베푼 거야? 인나의 손가락이 이혼 합의서라는 굵은 검은색 글자에 닿는 순간 격렬하게 떨려왔습니다. 오로지 집안일만 하느라 거칠어진 손끝, 그리고 거스러미가 일어난 손톱은 거울처럼 매끈한 대리석 바닥과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슴속에서 치미는 울분을 억누르려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목소리는 사포로 문지른 듯 거칠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운혁 씨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적어도 내가 지낼 곳을 구할 시간이라도 조금만 더 주면 안 될까? 지낼 곳. 강운혁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획 돌아섰습니다. 구두 굽이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인나 앞으로 걸어와 길고 꼿꼿한 손가락을 뻗어 소파 구석에 걸쳐진 베이지색 코트를 가리켰습니다. 소매 끝은 보풀이 잔뜩 일어 있었고 색깔마저 여러 번의 세탁으로 인해 칙칙하게 바랜 낡은 코트였습니다. 내 꼴을 좀 봐. 강운혁의 입꼬리가 잔인하게 비틀려 올라갔습니다. 동대문 저판에서도 안 팔릴 것 같은 저런 걸레 같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강운혁의 와이프라고 말할 수 있어? 당신을 데리고 나갈 때마다 내 동료들이 날 어떤 눈으로 보는지 알아?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옷도 안 갈아입고 따라 나온 줄 알더라. 인나의 얼굴이 순식간에 홍당무처럼 붉어졌고 피가 머리로 솟구쳤습니다. 그 코트는 5년 전 그들이 갓 결혼했을 때 샀던 옷이었습니다. 강운혁이 아직 수습 변호사였고 두 사람이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허리띠를 졸라매던 시절
그녀가 아울렛 매장에서 2시간이나 고민한 끝에 골랐던 옷이었습니다. 그때 강운혁은 그 코트를 입은 그녀를 껴안고 찬바람 속에서 자신의 하나뿐인 목도리를 그녀에게 둘러주며 맹세했었습니다. 인나야, 내가 나중에 꼭 최고급 밍크 코트 입혀줄게. 서울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추억은 녹슨 톱이 되어 가슴을 썰어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의 강운혁은 맞춤 정장에 수입 구두를 신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완벽했습니다. 반면 그녀는 이 가정을 위해 그가 아무 걱정 없이 성공을 향해 달릴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다가 그가 말하는 파출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멍하니 있지 마. 강운혁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몽블랑 만년필을 꺼내 테이블 위로 툭 던졌습니다. 맑은 금소금이 울렸습니다. 이 집은 내 결혼 전 재산이고 차는 법인 리스야. 내 명의로 된 자산은 아무것도 없어. 쥐꼬리만한 예금은 알잖아. 그동안 내가 처가댁 남동생 도박빚 갚는답시고 빼돌린 돈이 내가 받아야 할 몫을 훨씬 넘는다는 거. 진짜 계산기 두드려보면 내가 나한테 몇 척은 토해내야 할걸. 인나는 고개를 번쩍 들고 5년을 한 입을 덮고 산남자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계산해? 그 돈은 당신이 빌려준다고 했었잖아. 빌려줘. 차용증 있어? 강운혁은 코웃음을 치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잘생긴 얼굴이 인나의 코앞까지 다가왔지만 눈빛만은 소름 끼치도록 계산적이었습니다. 나 변호사야, 인나야. 이 바닥에선, 아니 이 집구석에서도 백지에 잉크 묻은 증거 없으면 다 개소리야. 서명해. 그나마 지금 서명해야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챙겨서 나갈 수 있을 테니까.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인나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이 켜지며 뿜어져 나온 빛이 그녀의 눈을 찔렀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확인한 화면에는 은행에서 온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밀었습니다. 단순한 결제 알림이 아니었습니다. 주카드 소지자의 요청으로 인해 고객님의 가족 카드가 해지되었습니다. 즉시 사용이 정지됩니다. 인나는 그 순간 온몸의 피가 바닥으로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질 때까지 화면 속 글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현관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는 강운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운혁은 거울을 통해 그녀의 표정을 확인하고는 심드렁하게 말했습니다. 아, 맞다. 이제 그 카드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왕 이혼하는 거 경제적인 건 확실히 해두는 게 좋잖아. 내 피 같은 돈이 밑 빠진 독 같은 처가로 흘러 들어가는 꼴, 더는 못 보겠거든. 강운혁 너 정말 사람을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들어야 했니? 인나는 겨우 한마디를 쥐어짜 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오기로 버티며 흘리지 않았습니다. 비참. 강운혁이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 돌아섰습니다. 얼굴에는 승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건 손절매라고 하는 거야? 인나야, 사회는 냉혹해. 가치가 떨어진 사람은 도태되는 게 순리야. 그는 시계를 한 번 확인하더니 바닥에 주저앉은 아내를 더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현관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오후 2시, 서울 가정법원이다. 늦지 마, 판사님 기다리게 하는 거 딱 질색이니까. 그리고 그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다 말고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인나의 낡은 스웨터에 꽂혔습니다. 경멸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법원 올 때 그 구질구질한 코트 좀 입지 마. 아무리 이혼한다지만 전처 학대했다는 소리는 듣기 싫으니까.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방화문이 닫혔습니다. 넓은 거실에 인나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차가운 바닥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습기에서 나온 물 한 개가 천천히 떠와 얼굴에 내려앉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꼭 눈물 같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인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테이블 위 차가운 만년필을 집어 들었습니다. 펜대가 묵직해서 손목이 시큰거렸습니다. 그녀는 합의서의 빈 서명란을 바라보며 지난 5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끓였던 북어국,
세탁비 아끼려고 손빨래했던 와이셔츠들, 김장하느라 벌겋게 부르트고 알러지가 올라왔던 양손. 그 모든 헌신이 이 순간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쇠마디 입안에 퍼졌습니다. 펜초기 종이에 닿자 검은 잉크가 번져 작은 점을 만들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지만 인나는 온 힘을 다해 한 획 한 획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박-인-나. 획을 그을 때마다 혈관을 끊어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서명을 마친 순간 그녀는 만년필을 바닥에 내던지고 무릎을 끌어안은 채 팔 사이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텅 빈 호화로운 아파트, 한때는 안식처라고 믿었던 이곳에서 그녀는 짐승처럼 억눌린 울음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서울의 겨울바람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습니다. 인나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을 때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회색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운혁이 혐오했던 그 베이지색 코트깃을 여몄습니다. 바람은 옷깃과 소매 틈으로 집요하게 파고들어 뼈마디를 쑤시게 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주머니를 뒤적여 보았지만 손에 잡히는 건 교통카드 한 장과 동전 몇 개뿐이었습니다. 택시 호출랩을 켰지만 여기서 법원까지 가려면 아무리 싼 택시를 불러도 2만 원은 좋게 나올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통장 잔고는 0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앱을 종료하고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두꺼운 롱패딩 속에 몸을 숨긴 채 차가운 눈빛으로 바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류장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종이장처럼 창백한 얼굴, 퀭한 눈 밑, 관리받지 못해 푸석푸석한 머릿결. 윤기가 흐르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보풀인 코트를 입은 자신의 모습은 확실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파란색 간선 버스 한 대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정류장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히터 열기와 땀 냄새, 젖은 우산 냄새가 뒤섞인 탁한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인나가 단말기에 카드를 대자 삑 소리와 함께 잔액이 2,500원 남았다는 숫자가 깜빡였습니다. 10,000원 버스였습니다. 인나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뒷문 근처 구석에 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손잡이를 꼭 쥐고 버스의 진동에 맞춰 몸을 흔들며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강운혁과 함께 걸었던 거리, 함께 떡볶이를 먹었던 포장마차들이 마치 다른 세상의 배경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버스가 한강 다리 위를 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앞차의 급정거로 인해 버스 기사가 황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기익! 거대한 관성 때문에 승객들의 몸이 일제히 앞으로 쏠렸습니다. 아이고! 앞문 쪽에서 늙고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인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낡아빠진 국방색 깔깔이를 입은 노인 한 명이 통로 바닥에 볼품없이 넘어져 있었습니다. 노인의 손에 들려있던 검은 비닐봉지가 터지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빈 소주병 몇 개가 와장창 소리를 내며 굴러나왔습니다. 유리병들은 대굴대굴 굴러다니며 버스 바닥을 어지럽혔습니다. 시큼한 술 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섞인 악취가 순식간에 밀폐된 버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 씨 진짜 재수없게. 노인 옆에 서 있던 세련된 패딩을 입은 젊은 여자가 마치 전염병이라도 피하듯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뾰족한 힐이 넘어진 노인의 손을 밟을 뻔했습니다. 아저씨, 술 마셨으면 곱게 집에나 있지 냄새나게 왜 버스를 타요? 이어폰을 낀 남학생이 인상을 찌푸리며 투덜거렸습니다.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버스 안은 순식간에 수군거림과 짜증 섞인 불평으로 가득 찼습니다. 승객들은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노인 주변으로 둥그렇게 공간을 비웠습니다. 그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노인이 끙끙거리며 힘겹게 일어나려는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이르는 좋기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헝클어진 백발의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입고 있는 깔깔이는 기름때와 기운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무릎을 다쳤는지 몇 번이나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기를 반복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자 혼탁한 눈동자에 무력감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주변의 시선은 독침이 되어 노인의 구분 등을 찔러댔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바닥에 엎드린 노인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의 추한 단면을 기록해 가십거리로 삼으려는 듯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인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냄새나고 무력한 노인에게서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혐오당하고 고립되고 쓰레기 취급받는 자신의 처참한 꼴을요. 모두가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는 그 순간 인나는 잡고 있던 손잡이를 놓았습니다. 그녀는 빽빽한 사람들을 해치고 단호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던 남자를 밀치고 사람들의 의아한 시선 속에서 노인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인나의 목소리는 작지만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노인의 몸에서 나는 악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두 손을 뻗어 굳은 살과 동상으로 거칠어진 노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돌멩이처럼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까만 때가 끼어 있었고 손등은 터져서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노인은 멍하니 고개를 들어 눈앞의 젊은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맑은 샘물 같았습니다. 나는 괜찮아 더러워 아가씨. 나 냄새. 노인은 당황하여 손을 빼내려 했습니다. 안 더러워요. 인나는 고개를 저으며 손에 힘을 주어 노인의 팔을 단단히 받쳤습니다. 자, 천천히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노인을 일으켜 세워 노약 자석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쏟아지는 시선들을 무시한 채 허리를 숙여 바닥을 굴러다니는 소주병들을 하나하나 주워 찢어진 비닐봉지에 다시 담았습니다. 정리가 끝나자 그녀는 가방에서 뜯지 않은 생수 한 병을 꺼냈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 챙긴 것으로 법정에서 긴장될 때 마시려고 챙겨둔 미지근한 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좀 드세요. 인나가 병뚜껑을 따서 두 손으로 건넸습니다. 방금 넘어지셔서 놀라셨을 텐데 물 드시면 좀 진정되실 거예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받아 들었습니다. 플라스틱 병에는 아직 인나의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인나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혼탁해 보이던 노안에 서서히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세상 인심이 얼마나 고약한지 뼈저리게 느껴온 그였습니다. 이 혹독한 겨울, 낯선 여자가 건넨 미지근한 물 한 모금이 가슴을 뜨겁게 울렸습니다. 고마워요. 노인이 목이 메인 소리로 중얼거리며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인나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바닥을 훑느라 먼지가 묻은 손등에 핀 붉은 동상 자국, 그리고 굳은 집안일로 투박해진 마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왼손 약지에 남은 희미하고 하얀 자국이었습니다. 방금 막 결혼 반지를 빼낸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물을 마시던 노인의 동작이 멈칫했습니다. 흐리멍덩해 보이던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순간 맹수가 눈을 뜬 것처럼 날카로운 정광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인나를 깊이 응시하더니 다시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 방향은 서울가정법원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아가씨. 노인이 물병을 내려놓고 소매로 입가를 훔치며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법원에 가는 길인가? 인나는 잠시 멈칫하다가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노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쥐어진 싸구려 플라스틱 물병을 의미심장하게 만지작거리며 속을 알 수 없는 깊은 눈으로 생각에 잠길 뿐이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삭막한 회색 건물은 칼바람 속에 우뚝 솟아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인나는 거대한 유리문 앞에서 심호흡하며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킨 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법정 안은 난방이 잘 되어 있었지만 인나에게는 바깥보다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강운혁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원고석에 앉은 그는 젊은 어소 변호사 2명을 대동하고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인나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자리가 5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는 비극적인 현장이 아니라 그저 흔해 빠진 비즈니스 미팅 자리라도 되는 양 여유만만한 엘리트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인나는 홀로 피고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덩그러니 놓인 의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은커녕 상담료 낼 돈도 없었습니다. 증거와 법 조항만이 진실이 되는 이 냉혹한 전쟁터에서 그녀는 총 한 자루 없이 중무장한 군대를 상대해야 하는 맨몸의 병사나 다름없었습니다. 모두 기립해 주십시오. 서기관의 목소리와 함께 검은 법복을 입은 재판장이 들어와 법대 위에 앉았습니다. 탕, 탕. 판사봉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재판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잔인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강운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얼굴에는 흠잡을 데 없는 영업용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강운혁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딕션은 아나운서처럼 정확했습니다. 재산 분할 및 양육권 지정과 관련하여 원고 측은 피고 박인나 씨에게 양육 능력이 전무함을 주장합니다. 그는 몸을 돌려 피고석에 앉은 인나를 향해 칼날 같은 시선을 던졌습니다.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피고는 경제활동이 전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사치스러운 소비 행태를 보였습니다. 지금 제출한 증거 목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로 고가의 화장품, 명품 가방 등을 구매한 내역이 수두룩합니다. 또한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이체 내역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인나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책상 모서리를 쥔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이야. 그녀는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가방들 전부 당신이 고객들한테 선물한다고 짝퉁시장에서 사오라고 시킨 거잖아. 세금 문제 때문에 내 명의로 사라고 했으면서 그리고 그 이체 내역도 당신 어머니 생신 때 보내드린 용돈이잖아. 정숙하세요. 재판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판사봉을 두드렸습니다. 피고, 법정 질서를 지키세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있습니까? 인나는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 모든 구매 영수증은 강운혁이 관리했고 이체 내역의 메모조차 그가 시키는 대로 적었었습니다. 당시에는 남편을 하늘같이 믿었기에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모르고 증거 따위 남길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강운혁은 꿀먹은 벙어리가 된 인나를 보며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판사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피고는 감정 조절에도 심각한 문제를 보입니다. 집에서도 수시로 히스테리를 부리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이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친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은 아이의 복리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합니다. 아니야, 난 정말 아니야. 인나의 눈에서 기어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높은 법대 위에 앉은 판사를 향해 애원했습니다. 판사님, 억울합니다. 저는 가정주부로서 이 가정을 위해 제 모든 걸 바쳤습니다. 사치한 적도 없고 저는... 그만하시죠. 강운혁이 그녀의 말을 뚝 잘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가증스럽게도 깊은 연민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재판장님, 보시다시피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조차 없습니다. 심지어 법정에 오면서 제대로 된 옷 한 벌 갖춰 입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무능력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자기 앞가림조차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어떻게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그는 몸을 돌려 개미 새끼를 내려다보듯 인나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만 들을 수 있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말했지? 나랑 싸우려 들면 뼈도 못 추릴 거라고. 인나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법정의 풍경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판사의 냉담한 얼굴, 강운혁의 의기양양한 미소, 방청석에서 쏟아지는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거대한 그물이 되어 그녀의 목을 옥죄어 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변호사도 없습니다. 증거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졌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재판장은 손에 든 서류를 넘기며 안경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의 엄한 시선이 인나에게 꽂혔습니다. 피고 박인나 씨,
원고 측 주장에 대해 법률 대리인이 있습니까? 혹은 반박할 만한 실질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인나는 입을 벌렸지만 목구멍이 손뭉치로 막힌 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절망감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낡은 코트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가 저항을 포기하고 잔혹한 운명을 받아들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법정의 육중한 젓갈색 참나무 문이 외부에서 거칠게 열려 젖혀졌습니다. 적막하던 법정을 뒤흔든 굉음에 모든 사람의 고개가 일제히 뒤로 돌아갔습니다. 역광을 받으며 문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흙탕물이 튄 바짓단, 꼬질꼬질한 국방색 깔깔이, 그리고 손에 들린 구멍난 검은 비닐봉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구부정하던 등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깃들어 있었고 혼탁해 보였던 노안에서는 감히 마주보기 힘들 정도의 서늘한 안광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강운혁은 미간을 찌푸리며 저 거지를 당장 끌어내라고 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높은 법대 위에 앉아있던 재판장, 평소 엄격하기로 소문난 베테랑 판사가 노인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경악에 찬 눈으로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급하게 일어났는지 손에 있던 찻잔이 엎어질 정도였습니다. 서 선생님. 재판장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노인은 주위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침착하고 묵직한 걸음으로 피고석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강자만이 가질 수 있는 기운이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좌중의 심장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그는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는 인나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빈 술병이 든 비닐봉지를 책상 위에 툭 던져놓고는 기름때 묻은 품 안에서 누렇게 변색된 신분증 하나를 꺼냈습니다. 탁! 그가 신분증을 책상 위에 내려놓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치 천둥 소리처럼 법정을 울렸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순식간에 사색이 된 강운혁을 쏘아보았습니다. 횃불처럼 타오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자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가 그래 이 사람한테 변호사가 없다고? 짙은 갈색 원목 책상 위에 놓인 신분증. 세월의 때가 타서 금박 글씨는 희미해졌지만 법정의 하얀 조명 아래서 그 물건은 숨막히는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특급.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가습기에서 나오던 하얀 김마저 허공에 멈춘 듯 했습니다. 인나는 옆에 선 사람의 공기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방금 전까지 버스에서 쉰내를 풍기며 웅크리고 있던 노인이 지금은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굳이 그 더러운 깔깔이를 털어내지 않았음에도 뼈속 깊은 곳에서 배어나오는 고고함과 날카로움 덕분에 그 누더기 옷이 마치 전장을 누비고 온 갑옷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건 강운혁이었습니다. 그는 충격에서 벗어나려 애쓰며 입꼬리를 실룩거렸습니다. 다시 엘리트의 냉소를 지어 보이려 했지만 목소리에 섞인 떨림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경위. 법정 경위 어디 있습니까? 왜 저런 미치광이 노숙자가 신성한 법정을 활보하게 놔두는 겁니까? 게다가 변호사 사칭이라니요. 그는 노인을 손가락질하며 재판장을 향해 과장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사법부의 권위에 대한 모독입니다. 저 사람한테서 나는 악취 때문에 법정이 쓰레기장이 될 지경입니다. 당장 저 사람을 입 다무시오. 벼락 같은 고함이 법정 천장을 때렸습니다. 강운혁은 화들짝 놀라 어깨를 움츠리며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재판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리를 지른 건 평소 온화하고 침착하기로 유명한 재판장이었습니다. 50줄에 접어든 재판장은 쏟아진 찬물에 법복 소매가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을 짚고 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 평소의 심판자 같은 눈빛 대신 극심한 동공지진을 일으키며 피고석에 노인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호랑이 선생님을 만난 초등학생처럼 허둥지둥 법대 옆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강운혁과 서기, 그리고 방청객들 모두가 경악하여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장은 그 거지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완벽한 90도 배꼽 인사였습니다. 서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십니까?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숨길 수 없는 존경심과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뵙고 10년이 넘었습니다. 제자 김정민, 무난 여쭙습니다. 인나는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고개를 돌려 방금 버스 안에서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성찬은 제자의 인사를 바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느릿하게 동상과 굳은 살로 뒤덮인 손을 뻗어 찢어진 비닐봉지 안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나가 건네준 생수병을 꺼내 뚜껑을 따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김정민. 노인이 목을 축이고 입을 열었습니다. 쇳소리가 섞인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내 놈이 판사돼서 하는 짓거리가 고작 이거냐? 가짜 증거 들고 설치는 양아치 논말만 믿고 힘없는 여자 하나 벼랑 끝으로 모는 거? 재판장의 허리가 더 깊이 숙여졌습니다.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바닥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제자가 부끄럽습니다. 알면 자리로 돌아가. 김성찬이 파리를 쫓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내 의뢰인 변호하는데 방해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재판장은 죄인처럼 황급히 법대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도 감히 노인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판사봉을 들어 힘껏 내리치며 넋이 나간 강운혁을 향해 호통쳤습니다. 원고 강운혁. 태도 주의하세요. 지금 당신 앞에 서 계신 분은 태극 로펌의 설립자이자 대한민국 사법계의 전설이신 김성찬 변호사님이십니다. 태극 로펌 설립자? 강운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주사기로 피를 다 뽑아간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다 책상 모서리에 허리를 찧었습니다. 태극 로펌. 대한민국 법조계를 쥐락펴락하는 거대한 성이자 모든 변호사가 꿈꾸는 성역. 강운혁이 그토록 기고만장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가 태극의 파트너 변호사 승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태극 로펌의 신입 연수 첫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이름이 바로 전설적인 설립자였습니다. 재벌과 권력에 홀로 맞서 수많은 승소 신화를 쓰고 10년 전 호련히 자취를 감춘 사법계의 괴물. 소문에 의하면 그는 괴팍하고 술을 좋아하지만 법정에 서는 순간만큼은 절대적인 신이라고 했습니다. 강운혁은 눈앞에 있는 낡은 깔깔이를 입고 악취를 풍기는 노인과 그 찬란한 전설을 도저히 매치할 수 없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불가능해. 강운혁이 헛소리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뭔가 착각한 거야. 저 사람은 그냥 거지라고. 내가 버스에서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강 변호사, 내 신분이 의심스럽다면 법으로 이야기해보자고. 김성찬에게서 노인의 나약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피고석 책상을 양손으로 짚고 선 그는 매가 먹잇감을 노리듯 날카로운 눈빛으로 강운혁을 겨냥했습니다. 자네가 방금 제출한 그 사치 증거 말이야. 김성찬이 검지 하나를 들어 책상 위 서류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내 의뢰인이 명품 가방을 샀다고 했나? 이거 참 재미있는 녹음 파일이 하나 있는데 말이지. 그는 깔깔이 안주머니에서 액정이 박살난 구형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투박한 손놀림으로 몇 번 터치하더니 볼륨을 최대치로 올렸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뒤로 강운혁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S급 작퉁으로 사고 영수증은 정품으로 끊어와. 어차피 시골에서 온 촌스러운 고객들이라 구분도 못해 결제는 꼭 있나 가족 카드로 긁고. 그래야 세금도 피하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 멍청한 여자가 사치 부린 걸로 덮어씌우면 되니까. 녹음이 뚝 끊겼습니다.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난방 배관이 틱, 틱하고 팽창하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인나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이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대화, 기억이 났습니다. 2년 전 어느 날 밤, 강운혁이 서재에서 통화할 때 그녀가 과일을 깎아 들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일 때문에 하는 통화인 줄만 알았습니다. 설마 그때부터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던 걸까요?
강운혁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이마에는 핏대까지 섰습니다. 이건 불법 녹취입니다. 조작된 겁니다. 재판장님, 저는 이 녹취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불법. 김성찬이 누런 니코틴 낀 이를 드러내며 비웃었습니다. 강 변호사, 잊었나 본데 이 녹음 파일은 자네의 그 충직한 비서 이 대리가 나한테 보낸 거야. 아, 참, 아까 버스에서 이 착한 아가씨 전화기를 빌려서 정보국에 있는 내 옛 친구한테 문자 몇 통 보냈거든. 은퇴는 했어도 자네 그 비서 뒤를 캐는 건 식은 죽 먹기지. 그 친구, 자네가 온갖 더러운 일은 다 시키고 책임은 떠넘기는 거에 불만이 아주 많더구만. 강운혁이 획 고개를 돌려 방청석을 확인했습니다. 원래 거기 앉아 있어야 할 젊은 비서는 언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썰물처럼 밀려와 강운혁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거액의 이체 내역 말인데 김성찬은 강운혁에게 숨 쉴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쓰레기 더미 같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팩스 용지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박인나 씨가 친정에 돈을 퍼줬다고? 하지만 내 손에 있는 이 계좌 추적 내역을 보면 그 돈은 결국 JH투자라는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 들어갔더군. 그리고 그 회사의 실소유주는 바로 자네 어머니 이순자 여사고. 김성찬이 종이를 허공에 흩뿌렸습니다. 종이는 나풀거리며 춤을 추다 강운혁의 구두 끝에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아내 명의로 돈을 빼돌려 자기 어미 주머니를 채워놓고 그걸 다시 아내의 사치라고 뒤집었시오. 김성찬의 목소리에 경멸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뺨을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강운혁, 이게 내 놈이 말하는 엘리트 방식이냐? 태극 로펌에서 가르친 게 고작 이거야? 저는 강운혁은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값비싼 맞춤 셔츠는 이미 식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논리, 언변, 증거는 이 노인 앞에서 젖은 휴지 조각처럼 찢겨나갔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김성찬이 피식 웃었습니다. 잔인한 쾌감이 서린 미소였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시큼한 냄새가 나는 검은 비닐봉지 바닥을 뒤적이더니 USB 메모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정체불명의 얼룩이 묻어있는 USB는 마치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고철덩어리 같았습니다. 강운혁, 자네가 자산을 케이맨제도 역외 계좌로 빼돌리고 가상화폐로 세탁하면 귀신도 모를 줄 알았나? 그 말에 강운혁의 눈동자가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표정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왜냐하면 자네한테 그 돈 세탁 구조를 짜준 기술 고문이 내가 옛날에 장학금 줘서 키운 놈이거든. 김성찬이 손안의 USB를 장난감처럼 굴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극 로펌 보안 시스템을 누가 설계했는지 아나? 이 바닥에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비밀 따위는 없어. 김성찬은 재판장을 향해 USB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재판장, 여기에는 강운혁이 지난 5년간 직위를 이용해 리베이트를 챙기고 결혼 생활 중 형성한 재산을 은닉하고 탈세한 모든 증거가 들어있다. 총액 35억 원. 35억. 그 숫자는 법정 한복판에 떨어진 핵폭탄이었습니다. 인나는 멍하니 그 천문학적인 액수를 들었습니다. 버스비 2,000원을 아끼려고 벌벌 떨던 자신의 모습, 콩나물값 몇백 원 때문에 강운혁에게 핀잔을 듣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5억 그녀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집안 사정이 어렵다며 아껴 쓰라고 닥달하던 남편이 뒤로는 그 엄청난 금광을 숨겨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슬픔을 넘어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인나는 손바닥에 손톱이 박힐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원고석에 무너져 내린 남자를 노려보았습니다. 한때 사랑했고 믿었던 그 남자가 이제는 구역질 나는 썩은 고깃덩어리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강운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최고급 양복 바지에 무릎이 구겨졌고 거만했던 엘리트의 가면은 산산조각이 나 추악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김성찬을 올려다보며 똥개처럼 애처롭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서 선배님, 김 선배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저는 태극의 미래이지 않습니까? 제 인생을 이렇게 끝내실 수는 없습니다. 까마득한 후배 아닙니까? 김성찬은 바닥을 기는 강훈혁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눈곱만큼의 자비도 없는 오직 혐오만이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그는 강훈혁의 코앞까지 다가가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낡은 깔깔이 자락이 강훈혁의 정갈한 머리카락을 스치며 지독한 술 냄새와 땀 냄새를 풍겼습니다. 태극 로펌에 너 같은 미래는 필요 없어. 김성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법정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오늘부로 태극 로펌 명단에서 내 이름은 삭제된다.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법정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시선이 절망에 빠진 강훈혁의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업계에 공지를 띄울 거야. 대한민국 어느 로펌이든 강훈혁 저놈을 받아주는 곳이 있다면 그건 나 김성찬과 전쟁을 하겠다는 뜻으로 알라고. 그 한마디는 강훈혁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단순한 패소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사회적 매장이었습니다. 학연과 인맥이 거미줄처럼 얽힌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전설이 직접 나서서 파문을 선언했다는 것은 강훈혁이 다시는 이 바닥에 발을 붙일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가 목숨처럼 여기던 커리어, 지위, 명예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강훈혁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는 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미친 사람처럼 통곡했습니다. 재판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요동치는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는 다시 자세를 고쳐 앉고 판사봉을 높이 들었습니다. 탕. 판결을 선고합니다. 원고 강훈혁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며 현존하는 재산 및 피고 측이 밝혀낸 은닉 자산에 대하여 혼인 파탄의 중대 귀책 사유가 원고에게 있음을 감안하여 피고 박인나에게 재산의 80%를 분할한다. 자녀 양육권은 피고 박인나에게 지정하며 원고는 매월 판사의 판결문 낭독이 이어졌지만 인나의 귀에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치워진 것 같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에 선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성찬은 어느새 다시 양손을 소매 속에 찔러 넣고 구부정한 자세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방금 전 법정을 호령하던 법의 신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동네 촐로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만 가지 감정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성찬은 그녀를 힐끗 보더니 코를 훌쩍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반쯤 남은 생수병에 머물렀습니다. 아가씨. 그가 누런이를 드러내며 시익 웃었습니다. 이 물, 참 다네. 몇백만 원짜리 양주보다 훨씬 맛있어.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빈 술병이 달그락거리는 비닐봉지를 덜렁거리며 법정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뒤로 강훈혁이 여전히 바닥에서 발광하며 울부짖다 법정 경위들에게 질질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인나는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노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여전히 굽은 등, 여전히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인나의 눈에 그 뒷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든든한 등처럼 보였습니다. 법원 문을 나설 때쯤 눈이 그쳤습니다. 잔뜩 찌푸렸던 하늘이 갈라지며 한 줄기 황금빛 햇살이 구름 사이를 뚫고 내려와 눈 덮인 서울거리를 비추었습니다. 칼바람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인나는 그 바람에서 어쩐지 상쾌한 냄새가 난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계단 위에 서서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시원한 냉기가 차오르자 하얀 입김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곳에는 방금 받은 임시 판결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 증명서였습니다. 징.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인나는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빚 독촉 문자도 모욕적인 카드 정지 알림도 아니었습니다. 은행 입금 알림이었습니다.
정식 재산 분할 절차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법원에서 직권으로 강훈혁의 계좌를 압류하여 긴급 양육비를 우선 집행한 것이었습니다.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며 인나는 예상했던 것만큼 미친 듯이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은 오히려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마치 길고 긴 폭풍우가 지나간 뒤 마침내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바쁘게 움직이는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그녀는 남편에게 버림받고 빈털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조차 혐오의 대상이었던 비참한 여자였습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고 세상에는 오직 차가움과 악의만 남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압니다. 살아만 있다면, 그리고 가슴속에 작은 선에 하나만 품고 있다면 절망의 끝은 기적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인나는 베이지색 코트깃을 여몄습니다. 여전히 보풀이 일고 낡은 코트였지만 햇살을 받은 코트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발걸음을 옮겨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구두 굽이 잔설을 밟으며 뽀득, 뽀득 소리를 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힘찼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갈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아이에게 맛있는 밥을 해줘야겠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카드 잔액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박인나의 삶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